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정보를 알려드리는 홍수연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엄마로부터 이제 카톡을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동영상 하나를 주시면서 코로나 치료제가 에이즈 약이라고 하더라. 이걸 과연 먹어도 되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코로나 치료제는 에이즈 약이 들어있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 내용이랑 영상을 보고 나서 이거 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의견이 양극화되어 있어요. 영양제를 좋아하시는 분들, 영양제를 많이 우선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백신에 대해서 안 좋다, 내지는 병원 처방약은 다 독이다, 병원 처방약은 먹지 말아라, 약을 안 먹는 게 최선이다 라고 해서 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고 이 제약회사 음모론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니지만 비의학적인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뭐 닥터 뭐뭐뭐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진짜 의사가 아니라 그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하죠. 그 약간 우리나라에서 물리치료사 같은,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닥터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로 착각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신봉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하나, 또 반대쪽 어떤 의견들 보면 의사분들 중에서는 영양제 불신론자, 영양제 메타 분석에 의해서 효과 없다, 그리고 무조건 약이 최고다, 약만을 가지고 모든 걸 하려는 또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완전 영양제에 부정을 하시는데 이 양쪽의 극단적인 내용이 사실은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영양제에 불신론자 메타 분석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메타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데이터를 가지고 항암제라던가 약물을 치료했을 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기는 하지만 그 고려의 우선순위가 됐을 때 영양제라는 건 비타민 C만 해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제약사에서 거금의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메타 분석 데이터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제는 사실 메타 분석이 나와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 분석만을 믿는 의사 선생님의 의견에도 물론 오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병원약과 백신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불신하는 요기에도 비의학적인 내용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조합을 해서, 그리고 팍스로비드에 들어있는 에이즈 치료제는 왜 들어가 있는지까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앉게 되었습니다. 일단 문제의 시작은 요거죠. 코로나 걸렸을 때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재택치료. 그러면서 코로나 상비약을 저희 약국에서도 팔고 있고 많은 곳에서는 상비약이라는 게 있는데, 코로나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항생제랑 약으로 치료가 될 수 없어요. 내 몸의 면역으로 이겨내는 거기 때문에 약을 쓰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면역이 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면역은 타고난 선천 면역이랑 나중에 얻어지는 후천 면역이 있어요. 진짜 누구는 뭐 100살까지 담배 폈는데도 술 먹었는데도 건강하게만 잘 살더라. 선천 면역 진짜 빠방하신 분들은 실제로 내가 면역이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점막도 튼튼하고 장벽도 튼튼하신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바이러스 설명해 드릴 건데, 항생제를 먹으면 사실은 바이러스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이러스랑 세균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항생제는 세균만 죽여요. 그러면 나는 세균에 감염되지 않았는데 왜 항생제를 먹어요?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가 맞아요. 우리나라가 항생제 남용도 맞고요. 정말 병원에서 너무 큰 병이 아닌데도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는 경우도 사실은 맞아요.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가 우리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헤르페스나 포진에 걸렸을 때 먹는 항바이러스제가 있는데, 그런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피곤했을 때 헤르페스가 생기잖아요.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바이러스가 이렇게 증식을 할 수 있고요. 바이러스 감염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원래부터 있었던 바이러스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과거에 있었지만 과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처럼 하루에 150명씩 이렇게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사망자가 막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나타나고 하잖아요. 분명한 건 이 신종 코로나, 변종 코로나는 기존 코로나보단 위험했고요. 많이 위험했다가 오미크론으로 가면서 얘네가 위험도가 좀 낮아지기는 했어요. 이게 팬데믹으로 가서 이게 지속이 되려면 바이러스가 점점 약해져서 숙주가 죽지 않아야지 이 바이러스도 증식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숙주가 죽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변이가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하루에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타나고, 오늘은 코로나 걸린 사람 지금 30만 명이라는 뉴스를 봤는데, 저 오늘만 해도 몇 명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코로나 걸렸다, 확진됐다, 뭐 먹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열이 막 몇 도까지 끓는데 병원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다, 뭐 이런 연락들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내가 면역이 1차 면역 강하면 잘 안 걸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연락받은 분들도 가족끼리 있는데 누구는 걸려서 막 열이 39도인데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한 가정 내에서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뛰어나거든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왔지만 1차 방어선에서 이게 차단이 됐거나 아니면은 1차 면역에서 해결이 돼서 증상이 발현이 되지 않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막이 튼튼하면 일단은 이제 1차 방어선이 튼튼한 거죠. 점막의 영양소는 이제 우리 비타민 A, 카로틴 플러스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장 면역이라고 알고 있죠. 장도 점막에 속해요. 그래서 장 면역이 튼튼한 경우도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걸리지 않게끔 도움되는 건 점막 면역을 강화시키는 거고요. 지금 백신 거의 다 맞으셨죠. 정말 국민의 80~90%가 맞았다라고 하는데 이 백신에 대해서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백신 맞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랑 코로나 백신의 문제점 같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기본 백신은 뭐냐면요,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 몸에요, 혈액 안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어요. 이 백혈구가 우리 몸의 군대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랑 백혈구랑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백혈구가 중에서 이제 전방에서 입을 크게 클 대자 먹을 시자 대식세포가 이 바이러스를 잡아먹고요. 이 바이러스의 특정 정보가 있어요.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빨간 옷을 입는 애다, 그럼 빨간 옷 입은 애 내가 먹었지롱 이러고 이름표를 딱 붙여놔요. 그래서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이름표를 붙여놓으면 이걸 항원제시라고 하거든요. 뭘 먹었는지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보조티라고요. 전달병이 있어요. 얘네가 돌아다니다가 뭐라고? 빨간 옷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오케이 이러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해서 킬러티한테 딱 전달하면 전투병이 빨간 옷 바이러스 내가 거기 감염된 세포 죽이겠어 이러고 가서 죽이고 다니는 거고요. B라는 이제 밧줄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체를 밧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B라는 데다가 날려요. 그럼 밧줄 공장에 빨간 옷 입은 애만 꽁꽁 물는 밧줄을 만들어요. 이 밧줄이 항체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빨간 옷들을 다 꽁꽁 묶어 놓으면 대식세포가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백신은 이렇게 이제 밧줄 공장에서 빨간 옷 그 밧줄 만드는데 1주일, 2주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1주일, 2주일은 이 빨간 옷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다가 증식 너무 많이 해서 막 1주일, 2주일 만에 막 사망 환자 초기에 있었잖아요. 그거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 놓으면 나중에 빨간 옷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밧줄을 빠르게 2, 3일 만에 만들어서 얘를 확 묶어버리면 얘네를 제압할 수 있잖아요. 많이 증식하는 걸. 그게 백신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하게 만드는 게 원리인데요. 원래부터 면역이 약했던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약한 백신을 주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면역 억제제를 먹었거나 아니면 뭐 항암 중이라서 면역이 잘 안 만들어지시는 분들은 이런 밧줄 공장에서 이런 것들을 기억도 못하고 만들지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면역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백신을 맞아도 면역이 생성이 안 될 수도 있다. 선천 면역 말고 이제 후천 면역은 내가 획득해서 자연적으로 획득해서 이제 늘어나게 되는 면역인데, 여기 보면 맨 아래쪽에 이거 보이시죠? 예방주사 백신 인공 면역. 그래서 우리가 비림프구가 아까 뭐예요? 밧줄 공장. 밧줄 공장에서 항체라는 밧줄을 만들어내는데 예방주사를 맞아서 인공 면역을 가지고 다음번에 들어왔을 때 잘 밧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백신이에요. 그런데 백신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검증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임상실험을 해서 몇 년 동안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긴급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처럼 혈전 유발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오메가3 같은 걸 드셔서 혈액 관리랑 혈전 관리를 지금부터 병행을 해야지 혈액에 의한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좀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심혈관질환 가능성이 있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로나에 걸렸을 때 또 사망 확률이라던가 이런 걸 고려했었을 때는 이게 어떤 것이 더 그 위험도가 높냐 낮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오메가3라던가 이제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식이섬유 같은 걸 통해서 혈액 관리를 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 어려 보이는 표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다예요. 수지상세포가 그냥 다 까먹고 아까 그 빨간 옷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잡아먹고 이름표 붙인 거, 요게 수지상세포가 항원제시 이름표 붙였다는 거고요. 헬퍼티가 보조티예요. 이름표 보고 알리는 거예요. 세포 독성 T가 킬러티거든요. 킬러티한테 알려줬어. 그랬더니 킬러티가 직접적으로 감염된 세포 죽여. 그 다음에 헬퍼티 보조티가 다시 B세포 밧줄 공장에다 알렸더니 거기서 항체 밧줄을 잘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꽁꽁 묶는다. 이게 이제 후천적인 면역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이즈 바이러스 하나 여기서 설명해드리면, 그 HIV 바이러스가 이 보조티 속으로 숨어요.
이 바이러스가 너무 똑똑한 게 보조티 속으로 숨어버리니까 보조티가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보조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병이 없어. 여기 적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군대가 출동해야 되는데 중간 연락병이 없으니까 얘네가 출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일을 못하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조티와 이 보조티의 연락 관련된 요거를 해결하는 게 에이즈 치료제가 되겠죠. 면역세포 항체의 밧줄 만드는 원료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면역을 올려주려면 당연히 단백질 꼭 드셔야 되고요. 코로나 치료제 지금 나와 있는 거 몇 가지만 정리해드리면 레키노나 주사는 요거는 이제 항체예요. 이미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한테서 항체를 추출해서 주입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변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똑똑해져서 이 오미크론에는 요 밧줄이 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레키노나가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렘데시비르는 이제 누가 드셨죠? 미국 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 그걸 드셨죠. 이 증식할 때 이 렘데시비르가 그 사이에 끼고 들어가서 나도 니랑 한 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동차에서 바퀴도 있고 뭐 엔진도 있고 그 다음에 핸들도 있겠죠. 그런데 바퀴 하나가 장난감 바퀴가 들어갔어. 그러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진짜 바퀴가 있고 장난감 바퀴가 있는데 만들었어요. 근데 장난감 바퀴인지 뭔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얘가 자동차 기능을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능을 못 하는 것처럼 렘데시비르가 골로 쏙 들어가서 여기 나 아닌 것처럼 해갖고 만들어지는데 얘네가 코로나 증식이 안 되도록 막아주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아닌 거 이제 바로 눈치채버려서 렘데시비르도 효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 게 팍스로비드예요. 팍스로비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보면 실처럼 기다란 아이가 나와서 얘네가 잘라지면서 막 그램님처럼 얘네가 이렇게 막 먹개비처럼 막 뻥뻥뻥 튀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뻥뻥 늘어나는 애인데 얘네가 잘라져야지 얘네가 증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메바 증식하듯이 잘라야 되는데 이 자르는 걸 못 자르게 도와주는 게 니르마트 렐비드예요. 이름도 어렵죠? 니르마트 렐비드. 얘가 못 자르게 해줘요. 못 자르니까 증식을 못 하고요. 증식을 못 하니까는 내가 그 코로나랑 1대1로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얘네가 막 증식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면역균으로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게 도와주는 게 이 니르마트 렐비드라서 걸리고 나서 5일 이내에 먹었었을 때 이제 빠르게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위중증 환자한테만 지금 나와 있고요. 이 팍스로비드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63만 원이 원가라고 하니까 이걸 무료로 나라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가 없고요. 진짜 나이가 많으신데 위중증 환자 외에는 이거를 받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또 그러면 리토나빌은 뭐냐면은요. 이 니르마트 렐비드가 얘네의 증식을 억제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억제를 딱 시키고 나서 간으로 금방 대설이 돼서 또 사라져버려. 너무 빨리 효능이 사라지니까 효능이 빨리 사라지지 않도록 간에 오래 머물게 도와주는 게 리토나비르예요. 이 리토나비르라는 약이 에이즈 치료제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에서 빨리빨리 독소를 배설시켜줘야 되는 다른 약물하고 함께 드셨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간독성을 가지고 있는 약을 먹었다면 5일 동안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 리토나비르랑 상호작용이 없는 다른 약으로 체인지해서 드시면 돼요. 혈압약이나 통풍약이나 다른 약 드시는 분들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고요. 바꿔서 드실 수 있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팍스로비드 처방 받으시면 바꿀 수 있는 약이랑 바꿔주세요. 처방 받는 게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부작용 미각 이상, 설사, 근육통, 구토 이거 코로나 걸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간 P450이라는 효소를 차단시켜서 간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간 청소랑 간독성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 이 P450이 다시 나올 예정이에요. 사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아메이 하시니까 아메이 권하시겠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메이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약국을 강남역에서 16년째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약사고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한 지는 지금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약국을 9년을 운영을 했고 그때는 약을 처방하고 약을 권해주고 약을 알려주는 약사였어요. 그랬는데 약에 독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랫동안 아프면 일례로 기침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기침약이 나쁘다고 안 먹어. 그러면 이게 폐에 자극이 돼서 폐렴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은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역류성 식도염약 몸에 해로워서 안 먹었는데
식도하부가 계속 자극해서 이게 식도염이 식도암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질환을 막기 위해서 약은 필요하지만 약은 최소한으로 먹는 게 좋고, 영양소로 공급할 수 있다면 영양소로 공급받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그런데 약국에서 파는 이제 비타민이 합성 비타민이라서 오히려 간독성이 있다 보니까 저도 잠깐씩만 먹고, 그 합성 비타민을 먹으면 진짜 소변이나 대변 볼 때 약냄새 나거든요. 그런 걸 저 되게 싫어해서 약냄새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뉴트리라이트를 알고 나서 이거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이거 먹어야겠다 라고 시작됐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려고 뉴트리라이트 먹은 거 아니고요. 약국 하면서 저 건강해지고 싶어서 먹다가 내가 먹고 너무 좋으니까 공부해보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거라면 내 주변 지인들, 내 가족들은 먹여야겠다 라고 시작돼서 먹이기 시작하고 알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더 깊게 제대로 공부하면서 진짜 좋은 거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이랑 약국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유튜브 수입이 굉장히 약하고요. 아메이 수입 물론 제가 어느 정도 파운더 스타파이라서 수입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 수입이 저는 제일 많아요. 약국이 저의 주 수입원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좋은 거, 제가 좋은 정보 알려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도 하는 거고 뉴트리라이트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팍스로비드의 원리는 요거예요. 요 얘는 RNA 바이러스고요. 요 실처럼 긴 거 잘라주면서 오른쪽에 보이시죠? 막 증식하는데 요거 자르는 거 못 자르게 해주는 게 니르마트 렐비드. 니르마트 렐비드의 분해를 억제해서 오래오래 효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리토나비르. 얘는 딱 5일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위험해지는 것보다 5일 약 드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 위중증 환자에게만 처방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약을 드셔서 5일 동안 안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약 먹으면서 막 금기 막 나오는데 가장 위험한 게 비아그라, 시알리스 뭐 이런 거예요. 발기부전 치료제. 근데 코로나 걸렸는데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는 분은 저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은 그 발기부전 치료제의 독성을 얘네가 증가시킬 수 있어서 배설이 안 되니까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다른 약들도 간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건 5일 동안은 중단을 하시고 요 약만 드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혈압이나 당뇨약 꼭 먹어야 되는 약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바꿔서 드실 수 있는 약들이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 약들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바꿔서 드시면 안전할 것 같아요. 우리는 코로나에 걸려도 팍스로비드 처방 못 받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처방 받는 거 팍스로비드 아니에요. 그냥 해열제랑 뭐 기침약 뭐 아니면 뭐 항히스타민제, 병원에서 뭐 구토방지제 그냥 그런 거 그냥 처방해주는 거고요. 팍스로비드는 거의 해당이 안 돼요. 이거 처방받는 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처방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떤 약을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당장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약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상비로 좀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은 없는지, 그거랑 그 다음에 나는 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양제로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약을 먹으면서도 같이 먹었을 때 도움이 되고 간에 무리가 없는 영양제, 오히려 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돼서 빨리 일상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영양제는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진짜로 팍스로비드를 못 드시고 코로나에 걸린 우리 대다수를 위한 정보가 제가 준비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이어서 다음 시간 정보까지 꼭 보시고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이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내용 있으시면 밑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풀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코로나,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간청소, 뭐 기적의 간청소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 실제로 나와 있는 약간의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보들을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구독하시고 열심히 많은 분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